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나요? 아니 이제 어저께 사실 촬영이 있어갖고요. 밤새고 아침 10시까지 촬영하다 좀 자다가 샤워 나왔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계신 작품이 그 배우는 배우다라고요.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는 영화다라는 그 제작하셨던 그 작품의 후속작은 아니고 이제 자매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좀 몇 달 전에 사실 이제 촬영하고 1차 편집했는데 이제 또 추가 촬영을 할 게 생겨갖고 추가 촬영하고 있어요. 그럼 그 배우는 배우다도 곧 개봉을 하게 되는 올해 안에? 예, 올해 안에는 하죠. 정확한 개봉 시기는 제가 배급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히. 그럼 올해 안에 영화가 두 편이 개봉하게 되는? 예, 이제 러시안 소설은 9월에 개봉 예정이고요. 배우는 배우다도 9월이나 10월에 아마 개봉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동시에 개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쌍끌이식으로 흥행을 해보려고요. 네.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거의 전무후무한 일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동시 같은 날 개봉한 감독이 안 계신데 한번 해볼까. 네. 기대가. 둘 다 망하면 두 배로 망신일 텐데.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러시안 소설을 부산영화제에서는 표가 없어가지고 못 보고 서울독립영화제 때 봤거든요. 정말 재미있는 게 서울독립영화제 때 보고서 제가 똑같이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인상이 굉장히 너무 좀 강했어요. 러시안 소설이라는 영화가. 그래서 꼭 내년도에 시작하는 솔까말은 러시안 소설로 해야지라고 다짐을 하고 개봉하지 않은 영화가 이렇게 잘 소개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써 막 부탁을 드렸는데 솔까말에 이렇게 시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재밌는 거는 저는 제가 영화를 보면 웬만한 영화들이 거의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 영화의 80% 정도는 거의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러시안 소설은 기억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이게 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도 이게 신기한 게 러시안 소설은 뭔가 계속 지우면서 보게 되는 느낌이 좀 강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오늘도 봤는데 기억이라는 게 자꾸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러시안 소설이라는 이 영화를 기획을 하실 때 뭔가 이게 굉장히 그 전 작품들과는 조금 다르기도 하고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러시안 소설을 만들려고 했던 시기에 좀 개인적으로 힘든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작인 페어러브의 흥행 실패로 억대의 빚이 생기고 상업 영화를 준비하고 작품 준비를 계속 하다가 촬영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잘려서 나온 적이 몇 번 있었고 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좀 그 한국 상업 영화에 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좀 영화를 계속 해야 되나. 이제 빚도 있고 처자식도 있는데 이런 시험처럼. 그쵸. 이제 현실적인 고민들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산영화제 이제 이상형 프로그래머가 저희 편집실 와서 보시고서 또 이게 또 예술과 구원에 관한 얘기군요. 얘기를 하시는데 또가 아니고 사실 여태까지 제가 만든 모든 작품들이 다 영화 때려칠 생각으로 만든 영화들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써놓은 시나리오들이 다른 내용들도 많은데 러시안 소설 같은 경우도 이거 만들고 그냥 뭐 딴 일을 해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게 말하면 이제 실험적인 내러티브를 갖고 있지만 좀 막말로 하면은 좀 이렇게
아주 막가는 내러티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흥행을 계산하고 뭐 영화제의 수상을 계산하고 뭔가 목적을 갖고 시나리오 썼으면 이런 내용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에라 못하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말자 이제 그런 게 좀 작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상업 영화를 안 했을 때 이제 이런 저예산 작품을 했을 때 극단적인 상황에서 최대 맥스의 실험을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한 2천만 원 정도 후원을 받아서 저랑 촬영 감독이랑 동시 녹음 기사 3명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모든 상황을 극단적으로 맥스의 최저의 상황에서 맥스의 최대의 시츄에이션, 최대의 이야기를 담는 상황으로 또 한 것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러시아 소설이 시작됐던 거는 2010년, 11년 이쯤. 원래 구상했던 건 이제 페어러브 포함해서 이제 중년 매너 3부작 중 하나로 기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원래 주인공은 이제 훨씬 더 나이가 많았고 원래는 멜로 영화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설가가 무명이었는데 한 몇 년 정도 식물인간이었는데 꽤 보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어 있고 자기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있고 그 전에 유명해지기 전에 만났던 여자와 유명해지고 나서 만났던 여자들 근데 그 전에 알던 여자들이 또 자기를 대하는 게 바뀌고 막 이런 식의 멜로 영화였는데 이 작품을 지금 이제 출연 배우들이 다 그 당시 저한테 레슨을 받던 학생들이거든요. 연기를.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쓸 생각으로 아예 캐스팅하고 쓰다 보니까 이제 27년이나 차이가 생긴 거죠. 원래는 이제 전반부 남자 주인공들 나이대가 훨씬 위였는데 멜로 영화가 아니죠. 지금 보면 원래는 멜로 영화로 구상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보고 있으면 계속 떨리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이 이렇게 다 이렇게 딱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뭐 멜로적인 요소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 효과말은 중간에 이렇게 막 손들어서 질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질문하세요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손 드시면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마이크가 이쪽으로 달려갈게요. 그럼 슬슬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진짜 등장인물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러시아 소설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연결 고리들이나 이거 잡기가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일단 신용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어떻게 구현하시게 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그 전반부에 나왔던 인물들은 저한테 레슨을 받던 학생들이었고요. 이 친구들 데리고 쓸 생각으로 캐스팅을 어떻게 보면 했죠. 캐스팅이 되면서 이야기도 좀 더 이렇게 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그 주인공의 이름과 등장인물의 이름이 유사한 것도. 유사한 게 아니라 그대로 썼죠. 이름은 그대로. 다 본인 이름으로. 몇 분만 아니고 전부 다. 이제 몇 분 아닌 분들은 저한테 레슨 안 받는 분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후반부에 이제 제 딸로 나오는 유미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아역들 가리미 역은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아니었는데 어린 학생들을 한번 가르쳐 보려고 좀 찾았어요. 한 100에서 200명 사이에 있는 그 아역들 고등학생 여고생들 미팅을 쭉 했는데 그 중에 가림 역으로 했던 이 비나 양이 마음에 들어서 이 친구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래서 뒤에 있던 이제 배우들은 다 제가 미팅을 다 취소시켰는데 실수로 한 명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고 왔던 친구가 그 유미란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배우들을 이제 신인 배우들 많이 만나 보면은
감독하고 미팅을 했을 때 이제 감독이 갑자기 이렇게 대본 내밀어서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읽어봐 이러면 이제 대부분의 배우들이 이렇게 딱 리액션이 비슷하거든요. 짧은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이는데 이 친구는 딱 이거 읽어봐 했더니 이거 읽으면 되죠? 이거 진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 또 처음 보는데 이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독이 궁금해하는 배우들이 사실 좋은 배우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써보고 싶다. 어떻게 이게 감독의 입장은 이제 사용자 입장이니까 궁금하게 만드는 배우들이 좋은 배우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재밌었어요. 너무 당돌하고 재밌어서 이 어린 학생 둘 중에 누구를 가림으로 쓸까 고민을 이제 한참 하루 종일 하다가 이제 시나리오 쓰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고민할 게 뭐 있나 둘 다 쓰지. 그리고 후반부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던 인물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원래 계획이 없던. 근데 그냥 뭐 아직 시나리오 쓰고 있는 중이니까 그냥 뭐 바로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간 인물들도 좀 사실은 있고요. 전략 공천 지역도 좀 있고. 네. 그 재해의 딸로 나온 유미가 예. 예전에 가림이와 함께 그 무략을 찾던 예. 어떻게 보면 그 재해의 딸로 나왔을 때의 모습이 약간 그 배우의 느낌이 좀 더 많겠네요. 예. 굉장히 저는 그 인상적인 게 이거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림이의 친구였던 가림이가 한 말이 성환이한테 넘어가고 성환이의 그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다른 방식으로 신효에게 영향을 주고 또 전혀 다른 곳에서 재해가 무략을 찾고 그 딸내미가 같이 무략을 찾던 가림이의 친구 유미였고 이 구조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고 신기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고 물리는 혈투 같은 이렇게 영화를 그만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삶에 대한 고찰을 이렇게 그 창작을 해오면서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삶을 이렇게 창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에 대한 고민을 그 당시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 누군가의 삶 자체가 또 누군가의 창작의 원천이고 내 삶이 사실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또 전혀 다른 삶이고 내 삶도 또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른 관점과 다른 역할로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 시나리오 쓰던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영화가 처음에 그 조류기관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신유가 썼던 걸로 추정되는 혹은 그게 결정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성환이가 다시 또 개작하게 됐던 그 이야기들 그게 또 남의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시거나 경험까지는 아닌데 감독님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누구의 삶을 봤을 때 또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의 삶과 엮여서 다른 식의 얘기를 생각하고 내 삶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지 않나요?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저는 짧고 단순해서 저는 길고 복잡한 이런 막 구체적인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삶이 서로에게 어떤 다른 모습과 다른 형태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게 정말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계속 자막이 나오고 또 거기에 독백이 올려가고 그게 이렇게 읽다 보면 읽는 게 아니죠.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건지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같기도 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그 소설을 자꾸 듣는 것 같기도 했다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위치로 잡아 예, 주신 것 100, 같은데. 그 100% 의도죠.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내러티브가 편해진다면 이제 그 화자가 한 명이면 좀 편할 텐데 이제 신효가 어디서 이들의 삶이 같이 살아가는 삶이 어느 순간에서는 신효의 소설이고 어느 시점을 넘어서는 경미의 소설이고 계속 화자가 바뀌고 누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 동일한 삶을 봤을 때 이제 그건 이제 100% 의도적으로 한 거였죠. 네, 헷갈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일반 관객분들이 제 우려보다는 그거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워해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혼란보다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영화 보통 일반적인 극영화 혹은 드라마들에서는 그 화자가 대사를 통해서 혹은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를 통해서 그 캐릭터를 이해하거나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데 여기 굉장히 좀 다른 형태로 일단 말을 던지면 자연스럽게 제가 그 사람이 돼버리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통 영화 그렇죠. 우리 이제 소설 볼 때 그러니까. 네, 네. 독백을 듣는 거랑 굉장히 다른 느낌이어서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거의 처음 겪어보는 뭐 이게 과장을 하자면 영화 역사상 거의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더라고요. 굉장히 새롭게 느껴져서 신기하고 혹시 뭐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이렇게 툭 나오게 되신? 이게 따로 어떤 형식미를 생각하고 썼던 건 아니고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작품이 무엇인가에 맞춰서 형식은 되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시나리오 쓰기 전에 계획을 하진 않아요, 사실. 물론 계획하는 포맷이 있긴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계획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시나리오 쓰기 전에 시놉이나 트리트먼트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딱 시나리오를 쓰는 순간 전까지 거의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거의 구상을 사실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상태에서 준비를 해서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막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시나리오 쓰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시키면서 뭐가 이렇게 쭉 예,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그냥 되는 대로 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작품이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이제 마음속에 방향은 일단 있고 구체적인 형식을 미리 이렇게 확정하지는 않거든요. 예. 천재신가? 그런 건 아니고 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단편 영화 찍고 이럴 때는 어떤 식까지 했냐면 이제 뭐 트리트먼트도 물론 썼고 촬영 이제 숙련된 스태프들이 아니니까 이 팔각형의 구조물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돌리면 어떤 시간대 어느 장소에 어떤 스태프들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알게 이렇게 만든 이런 것도 만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아무 소용 없는 거구나. 그런 잔머리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전에는 이제 트리트먼트나 시나시스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1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시나리오 쓰기 전에 기도하고 써요. 기도? 네, 기도하고 주는 대로. 사실 캐스팅도 대부분 제가 이렇게 뭐 저런 거를 잘 안 해요. 캐스팅할 때도 뭐라 그러죠? 그 오디션. 네, 오디션 같은 걸 잘 안 봐요. 오디션을 별로 신뢰하지도 않고. 네. 인상이나 이런 쪽 혹은 기도발 이런 거. 아니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력은 우리가 이제 너무 잘하는 사람하고 너무 못하는 사람 빼고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걸 보고 뽑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뭔가 부합되는 뭔가 나하고 부딪혔을 때 좋은 이
케미스트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거의 이 뭔가 비중 이 골고루 배분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특별히 뭐 이렇게 신효가 끌어가는 예. 예. 하지만 그 저예산 만들 때 사실 이렇게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 하면서 모든 분들 만나서 할 때 꼭 첫 만남에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투자사를 만나든 제작자를 만나든 저는 영화를 하면서 제 작품에 참여한 모든 크루들이 자기 영역에서 얻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아니면 비전인데 저는 돈을 특히 저예산 영화 할 때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영역에서. 그거는 뭐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화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제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게 전혀 비전 없고 이렇게 품만 많이 팔리고 대사 길고 배우들한테 그렇게 영향가 없는 역들은 제가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그런 거 다 배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냥 배우를 그냥 돈 주고 쓰는 배우면 사실 이제 상업 영화 같으면 이게 많이 덜어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독립 영화 할 때는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 돈 받고 나왔던 친구들이 아니라 작품에 참여한 거에 의의를 두는 친구들이었으니까 이제 사실 배우들에 대한 배려가 컸죠. 배려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된 것도 있죠. 영화 내용도 길어지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감독이 혹은 촬영 감독이 그 배우를 얼마나 아끼고 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 로션스를 보고 있으면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굉장히 많이 배우들을 아끼시는구나. 거의 그게 공통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생각이 그것도 굉장히 신기했었죠. 게다가 본인이 직접 출연도 하신 부분도 굉장히 아끼시더라고요. 그건 일부러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연기 하셔도 되겠던데 너무 얄미워가지고 이제 좀 특화시켜서 좀 싸가지 없고 막 네. 이런 역을 특화시켜서 그냥 쭉 예술은 해볼까. 그만큼 비즈니스야. 네. 어우 그냥 볼 때 일어날 뻔했어요. 볼 때마다. 근데 사실 영화 속에서 제 느낌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감독이 한 장면 더 나오셨던 것 같아요. 네네. 젊은 신효가 막걸리를 먹고 이렇게 석주형인가? 네, 이제 작가로 네. 나왔죠. 네, 그래서 같이 먹자고. 저희 이제 얼굴이 안 나오는데 등만 나오게 좀. 저희가 분장팀이 있었으면 제가 분장하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분장팀도 없었으니까 등만 나왔죠. 네. 이게 등 연기가 굉장히 좀 인상 칼칼한 이게 이제 저희는 영화 이제 할 때는 사람 하나 쓰는 게 되게 이제 부담돼 갖고요. 왜냐면 이제 이동할 때 차가 모자르고 이러니까 딱 차 두 대 안에 해결되게끔. 그러니까 가급적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게 훈련이 되고 저하고 이제 이런 영화 해본 이제 배우들은 스텝으로도 훈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드라마나 상업 영화 현장 가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아요. 얘네들. 왜냐면 이렇게 그런 교육을 못 받은 배우들, 진짜로 그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배우들을 이게 연극 영화과 연기 전공하는 학생들이 어디 가서 그런 거를 학교에서 작품하면서 알긴 하는데 좀 다르죠. 학교에서 하는 거랑 또. 가림이가 하는 얘기가 거의 맞군요. 학교에서 가르치려 되는 게 뭐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제가 고졸이라서 그렇게 대사 썼을 수도 있어요. 그 영화 속에서 버스 장면이 세 개가 이렇게 인상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버스, 두 번째 버스는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완전히 같은 버스고 완전히 같은 카메라였고 카메라 세팅 해놓고 배우만 이동한 거죠. 배우만 왔다 갔다. 마지막에 이제 신유한테로만 넘어갈 때만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한번 살짝 카메라를 한 번만 바꿔줬죠. 그럼 왜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쵸. 조금 똑같이 뒤에다가 특히나 재해와 그 경미를 마치 비교라도 하듯이 앞뒤로 딱 놓고
아주 약간의 사이즈 예, 차이만 예, 예. 이게 굉장히 뭐지? 이 양반 왜 이럴까?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좀 성격인 것 같기도 해요. 좀 이렇게 사실 제가 그렇게 뭐랄까 그 좋게 말하면 굉장히 대범하고요.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게 막 이렇게 찍는 성격도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좀 굉장히 프리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저희 스태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감독님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 좀 이렇게 전혀 그냥 뭐 애정하면 다 좋다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그런 거 좋아하고 이제 지금 배우는 배우다라는 작품 하면서 이제 양동근 씨라는 이제 배우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첫날 촬영장 왔다가 오후 2시에 제 보냈어요. 촬영 끝내놓고 보내니까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감독님 상당히 러프하게 찍으시네요. 허무하네요. 이러고. 그렇죠. 똑같아요. 예. 지금 마이크에 대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원래 더 비슷하게 하시는. 가까이서 들으면 좀 비슷해. 하여튼, 좀, 그런데 그게 마치 저는 네. 이상한 이 도착점? 그쵸. 이렇게 정류소 같은 느낌이 또 있어요. 너무 대충 막 찍으니까 이게 또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네. 좀 그렇죠. 예. 놀랍더라고요. 예. 그 어설픈 설정 이게 굉장히 좀 성격인 것 같아요. 예,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못 그러는 성격의 감독님들도 계신데 성격인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영화 속에서 키스 씬이 3번 예. 나오더라고요. 예. 꼭 이렇게 천재 같은 얘기 뭐 그런, 예. 그런 유사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예. 얘가 예. 부탁부탁 그건 이제 의도된 것 같고. 왜 그러는 거예요? 신이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을 표현해 주는 현상들이겠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 도취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이 되겠죠. 이제 그런 걸 속으로만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얘기 듣고 진짜 가서 키스 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얘는 진짜 해버리는 애죠. 성환이 같은 애는 안 그렇고 그 사실 이제 그 두 인물이 굉장히 이제 대비가 되고 극단적으로 다른 인물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성환이라는 캐릭터하고 신유라는 캐릭터가 둘 다 저의 컴플렉스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연극영화과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영화 학교를 출신이 아니라서 영화를 길바닥에 독학한 사람이라 그 굉장히 이렇게 학벌도 좋고 학교 막 이렇게 유학파 감독님 영어도 되게 잘하고 막 이런 감독님들 보면 되게 이렇게 또 그 신효 같은 컴플렉스 느끼고요. 또 아예 극단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뭐 김기덕 감독님 같은 분 뵈면 또 성환이가 느끼는 또 컴플렉스 느끼는 거예요. 저는 되게 사람이 굉장히 어중간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그 양쪽의 컴플렉스가 다 있는 것 같아서 두 인물이 되게 대비되는 인물 같지만은 양쪽 다 저의 컴플렉스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재해와 경미의 역할이 다르게 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겠네요. 예. 어떻게 보면 내가 성환일 때 바라는 예. 사람과 그쵸. 내가 또 신기한데. 예. 이쯤에서 질문 하나. 예. 감사합니다. 여기 맨 앞에 네,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질문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냥 들으면서 좀 많이 까먹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 영화의 그 신효가 다시 27년 지나서 깨어나기 전까지가 왜 깨어났다고 나레이션이 들리면서 이렇게 화면이 막 알록달록하게 되잖아요. 딱 그쯤에서 끝났으면 저에게는 되게 엄청나게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아직 어려서 더 큰 걸 보지 못해서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신효라는 인물한테 좀 많이 이렇게 마음이 가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젊었을 때 신유에게. 그래서 왜 그 27년도에 깨어났을 때 그 마지막 부분까지 그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쓰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왜 그냥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뒤에 더 이야기가 있는지. 네. 아,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한 21.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원래 멜로 영화 얘기했었지만은 내가 이제 전혀 다른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세계에 있고 전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았을 때 달라지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형식미의 가장 이제 핵심 뭐 미자 빼고 형식에 대해서 제일 이제 키가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사람들의 진짜 삶이고 창작인지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사실 뒷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는요. 뒤에 이제 참 제 입으로 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뭐한데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장치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도 제가 이제 신효의 소설을 읽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효의 소설을 제가 읽는지 헷갈리게 해놓은 장치들이 몇 개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뒤에 있는 후반부 얘네는 실제로 다 죽었고 뒤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얘네가 남겨놓은 소설 내용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해보고 싶어서 형식 미까지는 아니고 그런 형식으로 해보고 싶어서 그런 처음부터 의도. 제가 그렇게 구조가 얽혀 있고, 근데 그 구조가 얽혀 있는 게 인물들에 그렇게 엮여서 얽혀 있는 것도 네,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장치가 있지만 이렇게 확연히 이렇게 드러난다기보다 뭔가 잘 짜여진 인과관계로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우연스럽게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짜여져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해서 네 영화 좀 되게 좋게 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심지어 그 담양에 있는 그 쓰는 집도 우연재잖아요. 네. 저희 집 주소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 뒤 후반부보다 전반부에 더 마음이 갔던 이유는 그 신유라는 인물한테 마음이 가서 그래요. 극중의 신효 역한 강신효 군은 최근에 아이리스2에 그 김영철 선생님의 보디가드로 출연했어요. 그래서 네. 배우는 배우다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엠블랙의 이준 군하고 친구로 같이 나오는데 아이리스2에서 이렇게 같이 해서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에 보면서 둘이 좀 붙나 이랬더니 그러진 않더라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가능성 있는 배우들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외 극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자기는 날개 달아도 그냥 강아지라고 자기는 여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내 날개만 달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그냥 그런 생각하는 모습에 되게 마음이 갔던 것 저는 강아지한테 날개를 달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잠깐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대사 사실 제가 10여 년 전에 써놓은 대사인데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가슴 아픈 상황. 그러니까 그 제가 썼던 원고 막 몇백 장, 몇천 장, 저 극중의 신효처럼 제가 다 태우고 모든 하드를 다 날리고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대사를 사실 그때 썼던 대사예요. 개인적인 좀 뭐랄까 개인적인 아픔이 있는 대사. 예. 예. 네, 정말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는 제가 30살인데 아까 그 앞에 말씀하신 분과 다르게 저는 뒷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뒷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전반부만 있었다면 오히려 그냥 뭐 이런 영화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 뒷부분 때문에 영화가 굉장히 독특하게 됐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 드리고 싶은 건 원래 이제 멜로 영화를 기억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그 성환하고 신효가
원래는 이제 같은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이거를 분열시킨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분명을 설정하신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때문에 마지막에 보면은 그 성환하고 신효가 만난 게 아니고 신효가 이제 예전에 자기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연 어떻게 처음에 기획을 하셔가지고 그걸 변형시켰는지가 좀. 원래는 지금 보신 러시안 소설의 내용하고 완전 다른 걸로 구상을 했던 거라 성환이하고 신효하고 그것도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고요. 제목도 러시안 소설. 예, 제목은 러시안 소설이었는데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SNS나 인터넷에 안 올린다고 믿고 말씀드리면 제가 전작인 페어러브를 이제 안상기 선배님하고 했는데 원래는 선배님하고 하기로 했던 작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김가수 선배님하고 하려고 했던 작품인데 뭐 사정상 잘 안 됐어요. 그게 안 되고 해서 너무 죄송스러워갖고 이제 다음 작품이 또 있는데 선배님하고 꼭 하고 싶다 해서 또 썼어요. 시나리오를 중년 멜로를. 근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썼어요. 러시안 소설 쓴 건 아닌데 러시안 소설 그래서 또 구상을 한 거예요. 사실 김가수 선배님하고 하려고. 근데 쓰지는 못했었고. 네,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원래는. 그리고 정말 더 중년 멜로스러웠고 두 번째 질문은 제 뒤에 원래는 그 나이 먹은 성환을 만나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나이 드신 배우분들을 새벽에 대사도 없는데 낚시하는 거 그 참 죄송스러워서 부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젊은 시녀를 만나는 걸로 바꿨어요. 예, 저쪽 계신 분하고 앞쪽에 계신 분. 아까 그 화장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영화 잘 봤고요. 예. 그리고 이 중년 멜로라고 말씀하시니까 느낌이 확 오는데 정말 여기에 중년이든 뭐 저 같은 이제 중년까지 안 됐더라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스펙트럼의 여자분들이 다 들 것 같아요. 뭐 경미 뭐 그리고 재해 심지어 약간 어린 친구들까지 이렇게 쫙 여러 여자들이 나오면서 약간 주인공이 호사를 하는 느낌도 드는데 개인적으로 감독님은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여성 스타일을 말하자면 좋아한다면 어떤 걸 좋아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찍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질문 하나 하고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예, 27년 전에 창작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또 27년 후에 이제 그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 코드가 굉장히 다른데 말하자면 제가 뭐 사실은 감정표현 안 쓰는데 격하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굉장히 요즘 느낌이고 27년 전에 정확히 그런 풍토로 뭐 창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느낌이 나름 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27년 양 끝에 있는 어떤 창작하는 사람이나 어떤 뭐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두 가지 느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살리셨는지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 아니고요. 전혀 저희 어떤 이성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물들이니까 전 다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여기서 이제 시대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27년 전이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그게 몇 년도인지에 대한 표현은 안 되거든요. 사실 후반부가 미래의 일일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27년 전 80년대 초 중반을 설정했을 때 우리가 소위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거대 담론, 공통된 커뮤니티가 공유하는 거대 담론이 존재했던 거의 마지막 세대들, 그게 지금 80년대 중후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뿐만이 아니고 삶과 사회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지금 대학원생들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런 이질적인 분위기를 일부러 내려고 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전혀 딱 27년 어저께 눈 감은 사람이 오늘 딱 눈 떴는데 그냥 세월이 흐른 게 아니고 정말 사회가 다르고 사람이 달라져 있다는 거를 되게 극명하게 느끼길 바래서 의도적으로 했고요. 그 대학원생으로 나온 캐릭터는 원래 연기 전공했던 친구가 아닌데 미국에서 회계학 전공한 친구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서 연기 배우고 싶다고 연기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들 가르쳐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연기를 못해서 너무 재밌어서 우울할 때마다 이 친구 레슨 소스를 보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생각하고 시나리오 썼는데 이게 제가 계산 못한 게 저한테 레슨 한 3개월 받고 나서 연기가 늘었어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그걸 옛날 걸 끄집어내려고 해서 한 건데 원래 이 친구를 연기 레슨을 안 시키고 했으면 훨씬 웃겼을 텐데 이게 좀 아쉬웠죠. 예. 그분은 지금 뭐 하세요? 다시 미국 갔어요. 이 친구. 예, 학교 졸업하겠다고. 학교에서 보시는 게 또 있으니까. 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 제가 또 아기 구렁텅이 빠뜨리기가 좀 저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정말 천지인 줄 알았어요. 처음 봐가지고. 네, 여기 앞쪽에.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계속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그 극 중에서 시우가 계속해서 자기는 배움이 부족해서 학교를 못 나와서 그런 식으로 계속 그 환경을 계속 탓하고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것이 감독님의 컴플렉스나 평소의 성격이 반영된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저의 컴플렉스를 반영하긴 하는데 저는 신효처럼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없어서 못하네 이런 성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찍는 성격이고 뭐 학교를 못 나와서 못하네 아니면 스태프들이 없어서 못하네 장비가 없어서 못하네 막 이런 식으로 사고를 이제 신효처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사람 스타일이 그냥 이제 좀 어중간한 사람이 아닌가 나의 정체성 자체가 그런 고민을 하기는 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제 국내 유명 평론가신 김용진 교수님하고 이제 사석에서 그런 제 고민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애매한 게 당신의 정체성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그게 되게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찍고 있는 배우는 배우다라는 작품도 분명히 상업 영화인데 이게 뭐 완전 장르물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되게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신효 같은 경우 27년 뒤에 굉장히 대박이 나잖아요. 이게 똑같이 시인지 소설인지 서사도 없고 맥락 문맥도 없고 이런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게 어떤 순간에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그쵸, 시기가 올 예, 수가 있는 예. 그거 아닐까. 예, 그렇죠. 그게 또 자기 정체성을 또 인정받은 예, 거죠. 그런 기대로 살고 있어요. 예, 지금. 네,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아니 지금 손을 드시길래. 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제가 이 영화를 예전에 한 작년인가? 올해 초에 상상마당에서 보고 두 번째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았던 게 하나는 감독님이 말씀하신 형식이고요. 그러니까 영화 스토리와 영화 속 인물이 만든 소설 그 둘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게 정말 신선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영화 처음 부분과 끝부분에 나오는 그 문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조류인간에 나오는 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놓쳤던 그 무엇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내가 놓쳤던 어떤 인연이 나한테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런 게 너무 저한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이 영화가. 그런데 제가 그때 상상마당에서 영화를 처음 보고 검색을 했는데 이게 사실 개봉을 안 한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검색을 하는데 중년 멜로 3부작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중년 멜로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원래는 초안이 그랬다 이걸 듣고 또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감독님께서는 계속 중년 멜로 3부작의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 전혀 아니에요. 중년 멜로 마지막 작품은 지금 사석에서 농담으로 이제 마동석 선배님하고
러시아 여자랑 사랑하는 여자고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 농담을 안 해요. 농담을 하면 진짜 써요. 예,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문구에 인상을 깊게 받았던 거는 그만큼 성환이라는 캐릭터의 되게 중요성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이 영화가 시녀의 영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녀가 성환을 발견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약간 부산영화제에서 평도 시녀나 아니면 시녀라는 배우, 연기를 한 배우 이렇게 중심으로 평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 감정을 저 혼자 느끼나, 만드신 분도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저 혼자 성환을 중요하게 느끼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정확히 보신 거예요. 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성환이라는 캐릭터랑, 그리고 그 제가 말한 그 조류인간의 모티브나 영화 앞뒤로 나온 문구, 이렇게 넣으신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 문구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이 영화 스토리에 넣으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중년 27년에 깨어났는데 사실 자신이 만들지 않은 작품인데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신효가. 그래서 영화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신효가 상당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 같고 앞으로 신효의 인생이 되게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이나 신효가 느낄, 그러니까 신효의 환경이나 상황 이런 것들이 감독님께서 평소에 약간 느끼고 있는 어떤 죄책감이 있으신지 그런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죄책감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첫 오프닝의 문구 내용이나 조루인간은 원래 없는 소설이고요. 내용인데 이제 제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 쓰기 전까지 아무 준비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첫 오프닝의 문구는 펜을 드는 순간까지도 전혀 생각 안 해놓았던 거예요. 그냥 써야지 하고 썼을 때 그냥 나온 건데 그게 저를 반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당시 진짜 너무 영화니 예술이니 이러면서 내가 그거 어제 잡다 놓친 거 잡으려고 십몇 년을 영화판에서 이렇게 너무 헤맨 거 아닌가. 내가 영화 할 사람이 아닌데 뭐 영화를 하든 안 하든 뭐 다른 나한테 이미 왔던 좋은 물고기들 내가 다 놓고 허짓거리하면서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그런 문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기의료 속삭이나 다른 건 제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다른 영화도 있긴 하고요. 조류인간은 사실 지금 올해 안에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효가 썼던 극 중의 소설들을 다 다른 작품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이제 사실 이제 러시안 소설은 거대한 예고편 같은 성격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캐스팅도 지금 은근슬쩍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상업 영화는 하긴 해야 되는데 사이사이 이런 작품을 사실 좀 꾸준히 할 생각이거든요. 배우들도 발굴하고. 그래서 조류인간은 아마 나오고. 근데 쓰는 순간까지 조류인간이라는 내용을 구상을 그 전에 해놨던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네. 좀 여담이지만 아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제 스스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여담을 하셔도 네, 할까요? 그 저기 라즈베리 필드 소희 씨라고 그 티티마 소희 했던 소희 씨가 그 조류인간에서 조류로 나올 거예요. 새.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저기 제가 질문 한번 저희 그 배우분이 한번 왔는데 연출하는 배우는 아니고 한빈 씨 질문 혹시 한번 그 7번 방의 기적 1000만 넘게 본 영화에서 저기 선생님으로 나왔던 배우분인데 이 자리에 오셨는데 불편하면 안 해도 돼요. 그냥 궁금해서 나도.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조식이 아니에요? 같이 온 건 아니고 오늘 온다기를 네. 네, 영화 일단 너무 잘 봤습니다. 질문은 없으신 거죠?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연기자다 보니까 예. 그
감독님께서 어떻게 배우분들한테 디렉팅을 주셨는지 조금 궁금했는데 나중에 따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네, 배우분들한테 따로 어떻게 디렉팅을 주셨는지 네, 궁금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 이제 러시안 소설 하기 전에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한 10달 이상 저한테 레슨 받았던 학생들이고요. 다 연기 전공생들이긴 한데 이 작품에 한해서는 디렉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레슨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네 작품에 출연한다는 생각보다는 레슨 받는다고, 레슨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레슨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에 한해서는 러시안 소설을. 디테일한 거 우리가 사석에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네, 저쪽에. 예, 궁금한 게요. 영화 속에서 그 몇몇 인물들이 나는 소설 같은 거 안 읽는다 이런 대사를 하는데 감독님도 혹시 소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신지 궁금했고요. 아니면 제목이 러시안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모티브가 됐던 그 러시안 소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느리고 복잡하고 인물이 많고. 예, 그래서 그런 모티브가 됐던 혹은 뭐 좋아하시는 러시아 소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논란의 여지가 있었나 봐요. 이제 왜 길고 복잡하고 인물 많으면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소설도 있고 뭐 또 있는데 왜 하필 러시안 소설이라는 게 시비를 거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나 안나 카레니나 보면은 이제 그 옛날에 왜 누구지?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출간이 됐을 때는 평가가 좋지 않아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코끼리다 막 이렇게 비난한 사람도 있었고, 뭐 모티브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그 러시안 소설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그런 작품들이 일단 떠올랐던 것 같고요. 제가 그 전에 준비했던 단편들 중에 프랑스 영화처럼이라는 게 있고 이게 시리즈가 몇 개 있었어요. 사실은. 국가 시리즈로. 국가 시리즈가 이제 프랑스 영화랑 뭐 러시안 소설이라는 게 좀 있었는데 그 러시안 소설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각자 나름의 어떠한 관념으로 갖고 그 관념을 공유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야, 그 무슨 프랑스 영화 같지 않아? 그렇지. 이렇게 하는 막 고개가 되고 다 공유하는 것 같죠. 하지만 각자 프랑스 영화라는 것에 대한 관념은 사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안 소설이라는 것은 러시안 소설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우리가 공유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관념인 것 같아서 삶이 더 힘들어지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설은 제가 사실 많이 읽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촬영 중에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정상이던 아니면 뭐 어떤 순간의 인상 때문이던 그러니까 촬영 들어가기 전에 구성 단계에서 생각했던 어떤 이미지에 크게 집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유연하게 바꿔가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전 좀 충격받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통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작은 이미지까지도. 근데 인물들 부르기가 좀 미안해서 바꿨다는 부분에서 좀 그렇게 하시면서 불안감이 들진 않으신지 궁금하고 또 그렇게 촬영 현장에서 유연하게 바꿔나간 부분 중에 아쉬운 부분이랑 또 잘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궁금해요. 저는 영화 찍으면서 후회를 하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맥시멈은 항상 그냥 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성격상 그런 불안감은 전혀 없어요. 현장이 너무 좋고 사람마다 이제 성격이 다 달라서 그런데 그냥 타고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낙천적인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 감독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좋은 성격
저의 좋은 성질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막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전 제 기준 중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제로예요.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단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영화 만드는 데 있어서 제 성격 중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게. 그리고 그 촬영을 하다가 이제 뭐 촬영 장소에서 쫓겨나서 다른 데서 이렇게 붙여서 찍어야 되니까 그런 게 되게 어려웠어요. 티가 안 나게 잘 찍어서 이건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 되게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봉준호 감독님은 이제 영화적인 효과를 위해서 한 장소를 쪼개서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찍으셨지만 저는 찍다가 쫓겨나서 비슷한데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앵글 다 이렇게 맞춰서 찍고 뭐 이런 거였어서 이게 보통 잔머리를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냥 티 안 났으면 보는 분이 티 안 났으면 보면 사실은 은근히 같은 장소인데 알고 보면 다른 장소고 다른 장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장소에 다 찍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찍은 날도 다르고. 예, 찍은 날도 다르고. 장점이 많으시네요. 현장에서의 장점도 있고 이렇게 준비하실 때 장점도 있고 미래에 대한 예시력도 있으시고. 뭐 천재란 얘기 듣고 꼼꼼한 하러 가지 않으실 뿐이지 장점이. 영화 속에서는 뭐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영화 외적으로 한 시간 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다시 교회로 찾아갔을 때 이제 재해와 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기본적인 룰이 깨져 있어요. 보통은 다들 이렇게 보고 그거를 뭐 이렇게 가상선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쪽에서 보여주고 이쪽에서 보여주는데 신효를 볼 때하고 이 재해를 보는 게 전혀 반대 입장에 있더라고요. 네. 그랬다가 어느 한쪽으로 넘어와서 네네네. 그 신이 끝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장면은 거의 영화 속에서 처음으로 신효가 오랜 대상에 대한 고백을 하는. 예. 180도 선을 넘은 게 몇 번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촬영하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찍긴 했는데 그런 영화적 효과를 고려해서 물론 이제 콘티를 구상을 하는데 이제 좀 전에 질문하신 분 질문처럼 그런 거 사실 별로 제가 고민 안 해요.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180도 선 넘어서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안 해요. 그냥 막 좀 저지르는 성격이라. 저는 그게 생각 안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재밌게도 그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고 이제 앞뒤에 또 성경의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의도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의도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의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일종의 어떤 뭐 고백 성사가 끝나는 느낌, 그걸 시도하는 느낌, 그걸 들어주는 게 재해 같은 생각이 들고 아주 개인적인 형태로는 이게 성환이를 다시 발견하는 신효의 이야기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저는 재해가 하는 고백 성사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해라는 인물이 쉽게 묻힐 수도 있는데 계속 나중에 또 등장하지도 않잖아요. 목소리만 등장하는데도 그 존재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좀 신기한 제시는 뭐 하시는 거죠? 이제 뭐 하는지 잘 단대 영문학과 졸업한 학생인데 대학로에서 가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공연을 많이 하는 친구라. 그 이후로는 또 다른 영화에서 본 적이 없어서 배우는 배우다에 한신 나와요. 그 지금 나온 배우분들이 거의 다 러시안 소녀 나왔던 배우분들이 거의 다 배우는 배우다에 크고 작게 다 나옵니다. 왜 이게 좀 제가 정이 약해요. 그래서 그 배우 미팅을 좀 자제하려고 해요.
한 번 만나면 막 이렇게 정이 쉽게 가서 아, 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장점 아닌가요? 아, 이거 이제 영화를 1년에 한 서너 편 하면 괜찮은데 자주 못 하니까 다 안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면 다 안 돼 보이고 막 예, 그러네요. 저 밖에 배우고 자기, 싶은 생각 좀 이게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아, 예, 예. 제가 아니 저 말이에요. 예,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약간 여담이지만 지금 아까 소개했던 정한비 씨 같은 경우도 제가 배운 비 씨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배우고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즐거운 방의 선물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 중에 한 예. 분이신 것 같고. 제가 대체로 잘 된다는 배우들은 다 잘 돼요. 제가 안 돼서 그렇지. 배우들은 아니, 근데 그분들이 예. 이렇게 또 거꾸로 안 돼 보여서 그렇구나. 제가 안 돼 보여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사람들은 또 저 사람 잘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 예. 그러네요. 하여튼 근데 뭐 이건 좀 농담을 한 얘기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제 제가 선배 감독님이나 조감독 했던 뭐 선배들이 뭐 이렇게 배우들 이렇게 좋은 배우 없냐 막 이런 말씀을 할 때 사실 저는 좀 솔직히 그래요. 없어 레코드를 말씀드리면 감독들이 약간 직무유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화학교 다니고 아카데미 다니고 뭐 영상원 다니고 이럴 때 배우들하고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트레이닝할 건지에 대한 공부와 어떤 노력 없이 다른 영화 이렇게 이미지 빼먹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더라도 배우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데 사실 감독들이 저는 이렇게 공적인 어떤 책임이 조금 있다고 생각도 하는 면도 있어요. 없지 않아. 예. 그거 마치 신효 주변에 있는 성환이와 제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하여튼 뭐 훌륭한 배우들이 많아지면 모든 이렇게 손해 볼 사람이 사실 없거든요. 감독이나 제작자나 투자사나. 예. 저 그렇게 해서 저희 배우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분들은 너무 잘 되시는데 저는 참 이거야말로 여담이었고요. 예. 또 불쌍하게 보실 날이 오면 원래는 제가 전반부로 완전히 흑백으로 하려고 했다가요. 이게 좀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그리고 예를 들어 담양 대나무숲 같은 경우는 원 색깔이 너무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버리기가 좀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전반부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부터 조금씩 색을 뺐어요. 티 안 나게 색을 빼서 나중에 이제 신효가 죽는 시퀀스에서는 완전히 흑백이거든요. 조금씩 색을 빼갖고 나중에 개봉에 다시 후에 한번 확인을 네, 그렇습니다. 그 색감이 되게 흑백이었으면 아마 이 뭔가 잡힐 듯 말 듯한 게 좀 덜 그랬을 수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좀 많이 들더라고요. 뭐 잡힐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색이 이슬랑말랑하고 그러니까 아사무사.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배려? 감독이 관객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 있을 법도 했지만 저는 그게 또 굉장히 좋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정말 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또 질문 있으시면 원래 낚시를 좋아하세요? 한번 들긴 저 낚시 전혀 안. 전혀 안. 저기 뒤쪽에 왜 조류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로 인간인데 날개가 달린 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새로운 인종이죠. 전혀 다른 인종. 이제 그러니까 이게 스포일러가 되는 건데 이제 집 나간 와이프를 찾으러 주인공이 가는데 사실은 이제 약간 판타지스러운 내용인데 그 베이스인 거죠. 자기하고 같이 살았던 이 반려자가 전혀 다른 인종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사실. 그 베이스에는 그 이야기는. 코미디인가요? 코미디는 아닐 거예요. 러시안 소설보다는 훨씬 상업적인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사건이 되게 많은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그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그 제가 생각하기에 후반부의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비율이 전반부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가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초반부터 영화가 되게 나레이션이라고 할 수는 없고 소설을 읊조리듯이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되게 객관적이거나 아니면 자의식이 되게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읊조렸던 그 말과 같이 이렇게 자의식이 투영돼가지고 인물에 그렇게 끝까지 나중에 후반부에도 어른이 되고 나서도 좀 약간 그런 게 투영이 돼서 좀 변화를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상 인물들은 그렇게 되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입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냥 좀 변화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 되게 헷갈렸던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부 사실 이제 구상할 때 좀 고민했던 거는 아예 영화를 두 개로 나눠서 1편, 2편 할까도 고민했어요. 근데 후반부는 사실 전반부 없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 후반은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는 얘네가 썼던 소설의 내용일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그 사실은 좀 기능적인 시퀀스죠. 후반부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따로 독립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그 러닝 타임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 그 짰어요. 처음에 이제 전반부 90분, 후반부 40분 정도로 계획을 했고 그렇게 찍었고 당연히 독립적인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어떤 그 시퀀스로 처음부터 구상했던 게 아니니까 인물들은 그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두 개로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그 앞쪽은 핑퐁 게임처럼 이야기와 그러니까 그 소설의 제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야기와 이야기들 사이의 인물들이 뭔가 이렇게 탁구를 하는 느낌? 그 이야기와 이야기가 서로 간에 역할을 주고받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깨어난 27년이 흐른 뒤에는 뭔가 추적해야 되는 결국엔 뭐 그 처음에는 내 그 깨어남에 대한 존재 증명을 하는 형태의 추적이 있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쓴 소설이 바뀌었다라는 걸로 이렇게 뭔가 규정해 나가면서 거꾸로 나아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알게 되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그게 과연 내가 뭘 쓴 거지 어디까지가 나지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형태의 차이 이게 영화적 내적인 차이 뭐 후반부라고 구분 짓기보다 어떻게 보면 사실 좀 트릭 시퀀스죠 사실. 후반부가 일종의 그 중간에 후반부 그러니까 영화의 중반부부터 꿈이 나오면 꼭 물고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나올 때는 칼라로 나오고 또 물고기가 나올 때 꼭 연결되어져 있는 거는 가림이의 가림이의 말. 그리고 다시 또 영화 속 후반부에 아주 조그맣지만 버스에서 입김 불어가지고 물고기를 그리고 신유에게 물고기는 어떤 걸까요? 그 질문 많이 받는데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물고기 자체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런 의미로 한 거죠. 내가 놓친 물고기 중에 가장 큰 물고기. 다시 만나고 싶은 그 물고기. 내가 버려놨던 물고기. 계속 물고기를 찾는 낚시꾼 이야기잖아요. 이게 뭐 어부왕의 전설 같은. 신효는 그럼 결국에는 그걸 낚은 걸까요? 글쎄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됐죠. 네.
저는 러시안 소설을 보면서 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면서 계속 뭔가 지워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맨 나중에 신효가 신효를 다시 만나기는 하지만 저는 오늘도 되게 신기한 체험이었는데 끝나고 바로 밖에 잠깐 나갔었는데 마지막 장면이 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런 영화 사실은 굉장히 처음이었거든요. 보고 있는데 내가 뭔가 지워지는 느낌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뭔가 또 새롭게 찾아지는 뭐가 또 있기도 한 것 같고 글쎄요라는 말처럼 뭔가 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라서 참 기뻤답니다. 그 뭐 마지막으로 최근에 작업이나 계획이나 아니면 예, 지금 그 배우는 배우다라는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 러시안 소설이 9월, 10월에 개봉하고 아까 말씀드린 좀 비슷한 시기에 개봉하게 될 것 같고요. 엠블랙의 이준, 양동근, 서영희, 마동석, 오광록, 기타 등등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등장인물 많네요. 등장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감독님 시나리오 보고 깜짝 놀란 게 보통 감독님이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시나리오 치고 너무 인물이 많아서 좀 당황했었죠. 예,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은 배우들이 나오고요. 많은 배우들을 보는 또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 마무리 잘하고 조류인간도 잘 그냥 조만간 준비해서 짬짬이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좀 비도 오고 비가 안 왔나 오늘은? 어제 제가 밤을 새서 지금 헷갈리네요. 그래서 추운 날씨 긴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관객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게 1000만 넘는 감독님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항상 관객이 만 단위였던 사람이라 극장에 가보거든요. 근데 관객분들 얼굴 하나하나를 볼 때가 있어요. 이게 관객을 숫자로 볼 때는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얼굴 하나하나 극장에서 가서 보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누군가 제 영화를 돈 주고 보러 오는 게 시간 내서 보러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고 기적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시간 내서 영화 반나절 시간 내서 보러 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작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극장 개봉한 영화들은 좀 관객분들께 민폐 안 끼치는 영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감할 올해 처음이었는데요.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전 좋은 것 같아요. 관객분들도 아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었잖아요. 네. 또 거의 다 대부분 끝까지 계셨었고 제가 작년에 솔감을 하면서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계신 분도 처음이기도 해요. 부디 러시안 소설이 올해 잘 되도록 많은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형태로는 이런 영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다양한 긴 영화들. 이게 좀 러시안 소설은 저는 굉장히 우아한 영화 같은데 우아한 영화들이 잘 못 만들어지고 소개도 잘 못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런 영화도 더 많이 나오고 신우지 감독님 같은 분이 계속 딴 일 안 하게 영화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